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요새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죠. 가을이 훌쩍 성큼 찾아오는 느낌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구나 싶으시죠? 만나기 어려웠던 고향 식구들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식사 자리를 추석 이후로 연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요. 요새 의대 증원 놓고 갈등이 있다고 하던데 천고마비가 아니라 당정마비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대화로 꼭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가을 소식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안타깝고요. 지금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물살을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 텐데요. 네. 바로 저 모습입니다. 반팔, 반바지 차림에 얇은 옷만 걸친 사람들이 일렬로 이렇게 쭉 서서 저렇게 강을 건넙니다. 강을요? 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작은 체구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곳은 중국과 동남아의 접경 지역인 쿤밍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허허. 아니 근데 보통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가 보통 이제 SNS 시대니까 영상 어디 가서 영상 찍을 때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려면 조명도 밝은 데서 찍고 해야 돼. 왜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것도 또 물살을 걷는 그런 영상이에요. 지금 어떤 영상인데요, 이게? 네, 요즘에 굉장히 보기 어려운 그 화질이 안 좋은 영상인데 네. 어떤 영상이냐면 한국에 오려고 시도할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들이 중국 국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강을 건너려고 하는 모습인데 어머나 세상에 이게 그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단체가 공개한 2초짜리 짧은 영상인데 저 일행이 총 15명입니다. 여성 13명에 어린이 2명인데 어머나. 지금 그 중국에서 동남아로 넘어가는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하는 그 한국으로 오는 경로가 북한을 벗어나서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오는 경로가 이제 제일 유명한데 그래요? 그 중국에서 동남아로 넘어가는 경로 중에 윈난성 쿤밍이 주요한 경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쿤밍으로 가서 저기서 강을 건너서 동남아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 강가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저 차량에 운전기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운전기사가 바로 브로커인데 브로커가 저 영상을 찍은 겁니다. 아, 그럼 저 운전기사 즉 브로커분이 저기까지 저분들을 싣고 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저 영상을 찍어서 지금 강가에 도착을 한 거예요. 네. 배를 타기 직전인데 아하. 연락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왔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저렇게 뭐 영상도 찍은 것 같은데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저 칠흑까지 어두운 밤 저쪽 구석에 지금 배가 있는 상황이 지금. 네, 배가 네. 있는 건데 쾌속정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분들이 먼저 한국에 가서 정착한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가에 무사히 잘 세상에. 도착했다라고 저 시점에서 연락을 하고 아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더 이상 중국 공안한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지금 저 영상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저 순간에요. 아, 그래서 요즘 보세요. 저게 왜 영상을 찍었는데 환하게 찍지, 환한 곳이 아닐까, 어두울까 했는데 저게 지금 생사가 걸린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 저 순간에 저분들은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지금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에 안길 수 있어 희망에 부푼 그런 순간이에요. 자, 이제 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저곳까지 안전하게 일단 데려다 준 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영상을 촬영한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지막으로 얘네가 이전 강가다 도착을 했고 배만 타면 된다 하면서 찍어서 보냈던 영상이에요. 예. 그다음부터 이제 소식이 오지 않아서 여기에서 이제 난리 난 거죠. 배까지 보고 있지는 돌아섰는데 그 친구가 안 왔다 그러고 우리 탈북민들한테도 소식이 안 오고 그다음부터 여기에서도 아유 이게 뭐 사건이 터졌구나 하고 지금 이 대표께서 지금 당시에 저 이제 강만 건너면 중국 윈난성 쿤밍이에요. 그 강만 건너면 된다라고 아마 연락을 해오셨나 봐요. 그 영상을 찍으신 분이.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은 그 소식만 듣고 자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강을 무사히 건넜다는 소식이 들려오겠지 했는데
강을 건너기 직전이라는 소식만 들리고 손정혜 변호사님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된다는 거, 답답하다는 거, 걱정된다는 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나. 이 지역이 동남아 접경 지역인 쿤밍이라고 했잖아요. 접경 지역이니까 저기만 넘어가면 동남아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었는데 여기에 잠복해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중국 공안들에 의해서 잠복됐던 공안이 전원 체포를 했다라고 지금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세상에.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두 조로 나눠서 이동까지 했었고 해수장을 타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체포가 됐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행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 얼른 보고 싶은 가족들은 정말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당시 저곳에 매복해 있던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됐다? 아니 그렇다면 이걸 바꿔 말하면 김묘성 기자님, 저분들이 저 15명이 저곳을 지날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체포 과정에서 중국 공안 당국이 미리 매복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15명의 탈북민들 가운데 중국 공안과 연계된 소위 스파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앞서 보셨던 북한 인권단체 그 대표에 따르면 현지 브로커가 탈북민들이 쿤밍까지 무사히 잘 도착했는데 공안이 덮쳤다라고 설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이 이들을 붙잡은 뒤에 한꺼번에 전부 같은 열차에 태워서 구금시설로 데려갔다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제작진이 취재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는 탈북민들이 모여서 왔을 가능성이 있고 15명 중에 중국 공안의 일을 도와서 다른 마음을 먹었을 그럴 스파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 탈북자가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무나 지금 걱정돼요. 세상에 지금 소름 끼치잖아요. 지금 저들을 한꺼번에 붙잡아서 열차에 태워서 구금시설로 데려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저들이 지금 탈북을 하기 직전에 지금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 공안에 데려가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안도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체포를 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신문 조사를 할 거고요. 무조건 북한으로 보낼 확률이 100%다라고 보아집니다. 이번에 쿤밍 지역에서 잡힌 15명은 누가 봐도 한국행위라는 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일이거든요. 북송이 됐을 경우에는 입을 맞춰야 되는데 서로가 한국에 우리가 안 가려고 했다라는 그 입을 15명이 맞출 수 있느냐.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한국행위 되어서 북한의 최고의 감금 시설인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에 들으신 대로요. 지금 우리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종근 평론가님. 네. 지금 이분들이 15명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질 확률이 100%랍니다, 세상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렇게 탈북자들을 자신의 영토에서 이렇게 체포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거의 100% 북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풀려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이후에 취재가 좀 더 이루어졌어요. 일단 지린성에 있는 감옥으로 전부 다 수용됐답니다. 현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15명이 한 팀이 아니에요. 각지에서 몇 명씩 모아서 지금 한꺼번에 동남아로 보내려고 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을 맞출 수가 없었다. 각각 사연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각각 다 예를 들어서 다른 팀들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행 아니었다라고 입을 다 맞출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파이 얘기가 나오지만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쿤밍 쪽에 최근 들어서 공안이 엄청나게 많이 배치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태국 쪽이나 라오스
라오스 쪽에서 활동하는 이 탈북을 돕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해당 브로커가 사실은 너무 노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팀을 계속 조용조용히 강에서 내려보냈어야 됐는데 저렇게 15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보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노출 쉬운데 이 브로커가 그런 것들을 계속함으로써 공안한테 적발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지금 제공했다라는 소식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지금 그래서 저분들의 지금 이후 상황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지금 도통 연락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지린성 즉 중국 길림성에 있는 그 구금소에 유치가 됐는데 그 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감감무소식인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여러분도 국내 보도로 들으셨겠지만 북한은 얼마 전에 홍수로 쑥대밭이 됐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이게 언제적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영상 보시고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都已经修化皮了，看清楚了没有？哎，查给个女孩子嘞，在那背对着干活呢。 세상에 지금 저 모습이 이종근 평론가님 네. 중국 땅에서 아마 바라본 북한 지역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지금 북한이 수해를 입은 상황에 지금 복구를 하는데 지금 아니 이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2024년의 모습 맞아 이걸 일일이 돌을 지금 손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클레인 하나만 있어도 한 30명 정도가 돌을 나르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중장비 한 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삽도 제대로 없어요. 맨손으로 저렇게 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압록강이 거의 68년 만에 대홍수를 잃었고요. 신의주가 완전히 수몰됐답니다. 시 전체가 거의 수몰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복구가 하염없습니다. 저렇게 맨손으로 전부 다 뛰어들어서 돌을 치우는 정도라면 시 전체가 수몰됐다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언제 저게 복구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서방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뭐 장비 물론 이 장비가 이제 대북 압박으로 인해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국제 기구들이 장비 갖고 들어가서 해줄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하는데도 북한은 그것을 전부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스위스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지원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북한은 딱 한 군데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지원만 지금 받고 있고 물론 러시아도 여기 중장비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생생하게 북한의 어떤 실상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요. 저 수해가 난 압록강을 이 경계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북한과 중국이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압록강의 그 수해가 난 지역에 위성 사진을 봤더니 북한 지역만 엄청난 땅 면적이 수해를 당했고 압록강을 기준으로 중국 땅은 멀쩡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치수사업 즉 이 방제 사업을 정말 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김정은은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무인 폭격기 실험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북한 주민들이 너무너무 안쓰럽고 불쌍할 따름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 전해 들으시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 3일 오전입니다.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한 남성이 7살 아이의 머리를 수영장 그 물속으로 아주 거칠게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때 옆에 있던 피해 아동의 누나가 저항을 해보고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어머나. 그러한 사실이 CCTV 영상으로 다 확보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 그 피해 아동의 누나는 이 남성이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하셔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을 붙잡고 물에 담갔다가 뺐다라면서 당시 뭐라고요? 상황을 전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 이후에 이 누나의 연락을 받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경찰은 신고 20분 후쯤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남성은 이미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니 지금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 게 손정희 변호사님 7살 아이한테 어른이란 작자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리고 도망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피해 아동 측에서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남성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에. 경찰이 왔을 때도 이 아이가 너무 놀라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사건 보도가 나고 경찰이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는데 네. 무려 23일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냐고 보면은 사실은 제보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마포 한강공원을 드나드는 그날의 차량 2,000대를 수소문을 해서요. 이 기록을 확보해서 한 명 한 명에게 다 연락을 취했던 겁니다. 하하. 그리고 혹시 당일 찍은 사진이 있느냐 차주들에게 물었고 실제 사진까지 받아서 일일이 분석을 하니까 이 CCTV 영상 속 남성이 사용한 것과 같은 물놀이 용품, 그러니까 이렇게 막 노는 용품들 있잖아요. 네. 이게 찍힌 걸 발견하고 특정을 할 수 있었다는 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누나가 이야기인 이 30대 남성의 인상 차기까지 이제 더해져서 이 30대 남성의 동선과 신원을 그제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 경찰이요. 진짜 집념, 끈기를 가지고 수사를 한 끝에 이 몹쓸 남성, 몹쓸 인간, 몹쓸 어른을 잡아내는데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인데 앞서 그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머리채를 잡고 이게 사람이에요? 물속에 진짜 담갔다 뺐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이 분을 잠시만 접어두고요. 일단 왜 저런 짓을 했단가 이 인간은? 네, 경찰의 한 이야기가 더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아이가 23개월 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아이를 물속에 집어넣을 때도 사실은 그 자신의 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하고요. 어머나? 그런데 이 7살 아이가 아니 철부지잖아요. 근데 물속에 물을 튀었나 봅니다. 그 물 튀긴 것이 자신의 아이한테 물이 튀겨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아이를 자꾸 물속에 빠뜨리게 했다라는 것인데 나의 아이가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체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주의를 주면 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거의 살인행위와 버금가게 그 7살 아이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해명은 진짜 해명답지 않은 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말도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하재근 평론가님 본인도 아이를 둔 아빠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고 이게 이렇게 적발이 된 거잖아요. 경찰의 집념에 의해서. 네. 적발이 됐으면 그때라도 정말 그 납작 엎드려서 100배 사죄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했을 것 같은데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 측하고 이제 통화를 했거든요. 네. 경찰 측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해 남성이 경찰 조사 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울해하기도 했다. 저 심리는 뭐예요? 반성하면서 억울해한다는 이게 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냥 100배 사죄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정말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 30대 남성이 자기가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하면서 경찰한테 피해 아동 측에 좀 전달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피해 아동 부모한테 의향을 묻고 사과문을 전달했는데 네. 사과문을 본 피해 아동의 부모가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냐면 사과문을 보니까 자기 방어적인 내용이 너무 많았다. 네. 뭐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처벌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또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반성하는 그 편지인지 뭔지 쪽지인지 메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글에 우리 사과하면 또 반성이면 반성답게 그냥 깔끔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토를 달았나 봐요. 뭔가 주저지르 그런데 보세요. 자, 사과, 반성은 그건 별개고 지금 저 행위에 대해서 손정희 변호사님 이건 그냥 넘길 일은 아니 혹시 범죄는 아니에요 혹시? 검찰에 송치됐고요. 아동학대 특례법,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고문하는 거 보면 수주에 머리 담갔다 뺐다. 어머, 그 세상에. 물고문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거 얼마나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지 걱정도 세상에,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7세 아동이 누가 봐도 처음 보면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데 장애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하. 장애인 학대로도 처벌할 여지가 있는데 어른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그리고 옆에서 중학생 누나가 여러 차례 죄송합니다라고 의사표시도 했다는 어머, 거예요. 세상에. 본인 아이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혔다고 이렇게 7살 어린 아이에게 이런 큰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문보다는 철저한 자기적인 어떤 반성, 그리고 사실 부모한테 반성문 보내지 아이한테 진심으로 상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에 대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수준의 어떤 배상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 법의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법의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요. 진짜 달게 받고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그 피해 아동의 부모님 찾아가셔서 진심으로 허리 숙여 머리 숙여 사과드리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앞으로 진짜 손정혜 변호사 말씀처럼 물을 무서워하는 트라우마를 평생 가질 수도 있어요. 큰 범죄 행위예요. 이건 정말 진짜 진정 어린 사과 반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명품 쇼핑 전이 아니라 후에 체포가 됐다. 아하! 결제를 안 했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평일 오후에 백화점에서 한가롭게 명품 쇼핑을 즐기는 남성이 있습니다. 아하. 3천만 원이 넘는 시계도 턱턱 아주 쉽게 사고요. 어머나? 그 옆에 있는 다른 매장에서는 5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도 이거 주세요 라고 아주 쉽게 살 수 있는 분입니다. 어허. 돈이 굉장히 많나 본데요. 이 남성의 영상 함께 보시면서 어허, 네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장 진열대 바로 앞에 있는 이 남성입니다. 네. 물건을 쓱 보더니 그대로 구입을 하고요. 에? 이후 영수증까지 챙겨서 유유히 매장 밖으로 이제 나서게 됩니다. 네. 그런데 잠시 뒤에 남성의 뒤를 쫓아서 또 다른 명품관으로 들어가는 무리들 보이시죠? 네네네. 바로 경찰관들인데요. 네. 경찰은 남성을 붙잡아서 밖으로 나오고 그대로 경찰서로 향하게 됩니다. 아니 잠깐이지만 우리가 영상 보면서 참 누구냐, 아유 돈도 많은가 보다, 명품도 탁 사고 뭐 이것저것 재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있는 손에 잡힌 대로 사고 참 부럽긴 하네 하고 있는데 지금 잡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에서 쇼핑을 말하자면 즐기다가 잡힌 거죠. 어허. 근데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정말 뭔가 막 가격표 보면서 벌벌벌 떨지도 않고 너무 호쾌하게 탁탁탁 집어서 그러니까요. 사잖아요. 좀 기분 나쁘기도 했어요. 최소한 뭐 돈은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도 어허. 들잖아요. 네. 근데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무슨 재벌도 아니고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느 30대 지금 그 회사원인데 건강기능식품업체 재무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새 회사원이 무슨 돈이 나서 백화점에서 저렇게 쇼핑을 즐겼느냐? 네. 바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회사에서 81억 원을 횡령하고 얼마요? 81억 원을 횡령하고 어머나. 그 다음에 횡령한 돈으로 명품 시계, 가방 등 4천여만 원치를 구입을 했던 겁니다. 아니 지금 요즘은 뭐 툭하면 범죄도 억소리가 나는데 아니 8억도 아니고요. 80억 넘는 회사 돈을 횡령했는데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저 인간은 머리가 아둔한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횡령을 하고 버젓이 백화점 명품관 가서 막 척척 사고 있어요 지금? 네, 적발되지 않을 거라고 태연하게 여겼던 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30대 남성이 그날의 동선을 쫓아가시면 네. 멀쩡하게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횡령을 시작했는데 아하, 오후 야, 이거 3시까지 네. 80억을 한꺼번에 이체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나. 이체하고 3시까지 이 횡령 행위를 한 다음에 어머나. 회사에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의 직원이 왜 이 직원 어디 갔지 이렇게 찾기 시작을 한 거죠. 아하.
그리고 나서 이 회사 자금이 옮겨진 것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야. 이 남성 80억을 이렇게 자식이 통장으로 옮기는 대담한 범행을 했으면 바로 어떻게 도망가거나 해외로 출국할 것 같잖아요. 네. 태연하게 또 저 백화점을 갔던 겁니다. 어머. 이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 남성이 백화점에 있는 것까지 즉각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아하. 그래서 인근 백화점을 뛰어가서 출동해서 이 남성이 명품 쇼핑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네. 결국은 신고 1시간 만에 체포됐고 야. 이 지금 범행 3시간 만에 이 남성 백화점에서 저렇게 건거할 수 있었습니다. 야, 저 진짜 우리는 평생 우리 보통 8억도 만져보기 힘들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근데 80억을 자기 통장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 돈을 넣어놓고 해외로 빼돌린 다음에 아마 조만간 해외로 내빼려고 꽁무니 내빼려고 했을 것 같은데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검거해서 너무너무 다행인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한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와 동시에 계좌 지급 정지, 긴급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 조치하고 추적에 나서서 신고 접수 1시간 만에 검거하였습니다. 아니 이 범죄는 기가 막힌 대목이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이거는 이 범죄가 성공할 거라고 저 인간은 생각을 한 걸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러게요. 우리 영화 보면 보통 이렇게 빼돌릴 때 자신의 계좌로 넣는다는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당연히 무슨 남태평양에 있는 섬 나라에 보낸다든지 도저히 경찰 추적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 만큼 자기가 해외에 나갈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제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범죄랑 상관없이 영화에 많이 나와요. 영화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최소한 맞아요. 그 정도는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주 간단히 자기 계좌에 넣었으므로 몇 시간 안 돼서 검거됐잖아요.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하. 그런데 범행 동기도 단순합니다. 뭘까요? 너무 단순해요. 돈이 탐이 났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네. 진짜로 돈에 욕심이 나서 범행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왜 지금 명품관에 갔냐 했더니 아니 이거 사고 외국으로 도주하려고 했다. 진짜 외국 나갈 생각이었네, 진짜. 외국 나갈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어허. 아니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지 아니한 그런 그 범죄 행각을 벌일 수가 있을까? 여전히 지금 네티즌들이 답글을 하는데 네. 아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진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이유라고 범행 동기라고 네. 밝힌 게 너무너무 태연하게 나오자니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 재무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한테나 재무팀장을 주지 아하, 네. 않거든요. 물론 이렇게 단순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너무나 투명하고 너무나 단순해서 이렇게 의심까지 하게 되는 아하.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여기서 몹쓸 궁금증이요. 손정희 변호사님, 저 인간이 저 명품관에 가서 막 긁었잖아요. 그거 이미 물건 사버린 건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회수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썼을까요? 이 남성 80억 8천만 원을 횡령했거든요. 그중에 한 5천여만 원을 이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이제 쇼핑을 즐긴 건데 이 80억 3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계좌 동결시켰기 때문에 바로 즉시 이것은 회수가 될 수 있었고 물건 산 거 있잖아요. 네. 명품 시계 가방 1시간도 채 쓰지 못하고 전부 압수됐고요. 네. 환불 조치돼서 피해액은 이제 회사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네, 이 남성 결국 일확천금의 꿈을 꿈꿨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즉시 체포돼서 80억이라는 횡령은요, 징역 4년에서 7년, 또 가중되면 10년형까지 나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거든요. 지금 구속 송치되어 있다는 거고요. 네. 이 남성, 이 직원 때문에요. 사실 이 회사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대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장에 대해서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와서 이 지금 주식과 관련된 매매가 정지됐을 정도로 회사에서는 큰 타격을 입은 그러겠네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상황 절차를 잘 따랐는지 내부 통제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아하. 있는지를 점검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몹쓸 사람이에요. 회사에도 그렇게 지금 이 타격을 입힌 것도 있지만 정직하게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이번 폭염 때 땀 많이 흘리시죠. 근데 그 더워서 흘린 땀도 어쩔 수 없지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흘리는 그 땀으로 번 돈으로 명품 샀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는 그런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도 받고요. 자, 분위 바꿔볼게. 우리 애 때문에 따지러 온 엄마. 이 자식사랑 지극정성한 뭐 이제 그런 엄마 얘기인가 봐요, 김묘성 기자님. 네,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한 누리꾼이 참 황당한 일을 겪었다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어느 날 한 여성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네. 항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뭘 안다고 보호자의 허락도 없이 그냥 치료를 해주냐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과잉 진료, 과잉 청구한 것 아니냐, 왜 20만 원이나 결제했냐, 내가 다 환불받으러 갈 거니까 딱 기다려라 라면서 엄포를 놓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엄포를 뭐 억울해서 엄포를 넣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근데 김묘성 기자님 지금 이 항의하신 분도 할 말 없는 게 아니 뭐 이 자제분이 뭐 17살 뭐 초등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어린 아이를 그 혼자 치과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연자가 오늘 환자 내역을 한번 쭉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그러니까 아이가 없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성에게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라고 한 거예요. 어허. 근데 그 아이의 나이가 네. 23살 청년이었습니다. 9살하고 3살이 아니라 23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3살이었고 제 사연자도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혹시 아이의 나이가 그랬더니 그 여성이 23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3이라고 23! 그러는데 지금 하재근 병관님 23이면은 군대도 일찍 갔으면 갔다 올라 이거 예전 같으면 장가도 가서 상투 틀었을 나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도 깜빡 속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거기 갔는데 결제를 20만 내요? 그래도 무슨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되게 황당한데 23이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벌써 몇 년이 지난 시점이고 얼마 전에 네. 국회의원도 뽑았을 텐데 맞아요. 완전 청년인데 또 사연자 얘기가 그겁니다. 23살 청년이 혼자 왔었고 뭐 파노라마 촬영, 임상적 진단 결과 뭐 이런 거 쭉 진단을 해보니까 충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담실로 이렇게 딱 이동을 해서 네. 치료해야 되는 뭐 위치, 재료, 비용 다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환자 동의를 받아서 당일 치료한 부분이다. 뭐 아이를 우리가 뭐 현혹해서 과잉 진료하고 그랬던 건 아니다. 그렇게 네. 좀 사연자 측에서는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상담실장 치과 상담실장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무가내로 자 이 치료 받아요 끌고 온 게 아니라 자 이쪽으로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쭉 이 파노라마 치아 파노라마 쭉 촬영한 거 보셨죠? 여기 치료 받으면 좋을 거 상담을 했고 어른한테 조곤조곤 알았기 싫게 설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근데 그 치과 치료 받은 분은 왜 또 자기 엄마가 전화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가 항의 전화를 넘어서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보건소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보건소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병원 입장에서도 응대해서 의견서나 소명서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과 병원에서도 차트, 사본, 세부 내역서, 치료비 영수증, 이 진료비 수가표 정상적인 치료였다는 걸 또 해명하는 서류를 보냈고 다행히 이제 이 민원건을 잘 해결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병원 입장에서는 23살이 아이가 맞나? 이런 문제로 어머니한테 이런 전화를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앞서 우리 사파가 선생님이 그린 그림 좀 보여주세요. 거기 그 엄마가 막 화가 나서 전하는 모습이 그게 있잖아요. 같이 나온 거 거기 보면 우리 사파가 선생님이 지금 잘 그렸는데 저 뒤에 아들 청년 저 폰 보세요. 혹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 치료 안 받고 싶었는데 치과에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으라고 그랬어. 엄마 혼내줘. 혹시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철딱선이 없는 저 청년 지금 보세요. 근데 이 사연을 접한 김묘성 선생님 누리꾼분들 반응은 뭡니까? 그런데요, 의외로 나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 사연 같은데 저는 30살의 직업군인을 치료한 바 있는데 네. 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치료했냐라면서 엄마가 전화를 한 적이 있다. 아니 30살인데 보호자 또 하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미용실에서 한 5만 원 정도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 네. 엄마가 전화를 하시더니 우리 애가 뭘 했길래 이렇게 비싸게 나왔냐 네. 소리 지르길래 알아봤더니
그 아이가 성인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콜센터를 알바를 했을 때 겪었던 일인데 네. 우리 애기 휴대전화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해서 한번 봤더니 27살이었고 야한 동영상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우리 애기가요? 라고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연을 보면서 또 많은 누리꾼들이 또 일가를 한 부분이 자기 애는 자기한테만 이쁘다. 장가 보내지 말고 옆에 끼고 사세요. 그래요. 라고 일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분 이제 이 좀 이렇게 약간 애돌라기 비판도 하셨는데 근데 이종근 평론가 지금 네네. 이게 마냥 웃고만 끝낼 사연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요새 한 자녀 가정이 많아서 그럴까 왜 이렇게 다 컨대도 품에 끼고 사는 그런 행태를 볼까요? 아까 그 사례 중에 30살이 넘은 아들의 지금 문제를 엄마가 나서잖아요. 네. 3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선다는 건 같이 끼고 산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완전히 성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출가를 해서 다른 어떤 그 세대를 구성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들과 함께 살면서 부모들의 의지하고 이렇게 엄마한테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캥거루족이 왜 양산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헬리콥터 부모 때문에 그래요. 그건 또 뭐예요? 헬리콥터 부모가 바로 자녀 주위를 맴돌면서 자녀의 일일이 간섭하고 자녀의 삶을 자기가 모두 다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진 그 부모가 바로 헬리콥터 부모입니다. 우리가 지금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이거 지금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딸 바보구나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되면 진짜 딸과 아들이 바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제는 성인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하도록 독립하도록 독려해주고 이 북돋워줘야죠. 이게 뭡니까? 이 항의하신 어머니도 지금이라도 그 치과 측에 이 사과하시고 그리고 아드님한테도 이제는 모든 걸 네가 알아서 한번 스스로 해보렴라고 독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정말 이번 사건 들으시면요 보는 내내 막 진짜 가슴 철렁하고 아찔하실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21일에 광주 서구에서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 네. 영상을 보시면 창문 너머로 사람이 차에 매달려 있는 어머나. 모습이 보입니다. 어? 이내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어? 사고 충격으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땅바닥에 떨어져 뒹구는데 어머나. 저 차량은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어머나. 근데 다른 한 사람이 또 나와서 운전자를 제압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보세요. 근데 저게 지금 언뜻 봐도 나도 좀 차 좀 태워주세요. 나도 좀 얻어 탑시다.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이 없이 저렇게 벌떡 일어나서 차로 달려간 사람은 경찰입니다. 그 경찰관 2명이 지금 사기 혐의자를 잡으려고 저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지금 걸면서 저런 어떤 지금 그 생각을 벌인 겁니다. 지금 경찰분들이에요. 지금 네네, 매달린 그렇습니다. 분들이. 어머나.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 사기 혐의자는 붙잡혔고요. 알고 봤더니 지금 14건의 지금 사기 혐의로서 지명 수배가 내려진 전직 법무사 사무장이었는데요. 네. 그 혐의를 알아봤더니 사실은 범죄 혐의가 너무너무 나쁩니다. 왜요? 뭐냐면 사무장이니까 법무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개인 회생 절차를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왜 수임료 같은 걸 받아갖고 그 수임료를 챙겨버린 거예요. 아시다시피 회생 절차를 받는 사람은 절박해서 지푸라기 잡고 싶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뭐 상황이야말로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네. 수임료를 챙겨갖고 이렇게 14건이나 이런 사기 혐의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와, 잡고 봤더니 또 알고 봤더니 악질 중에 악질인 거잖아요. 김효성 기자님, 곤경에 빠진 사람 등쳐먹는 죄가 제일 나쁘잖아요. 그러니까요. 힘없는 약자를 상대로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은 이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달 25일에는
피의자의 아들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추적을 한번 해봅니다. 아하. 그랬더니 광주 서구 소재의 그 위치를 먼저 파악을 했고요. 아, 예, 예. 그리고 그 위치, 주변을 한번 탐색을 해봤더니 아하. 지난 21일입니다. 네. 8월 21일에는 피의자 아들 명의에 정차된 그 피의 차량을 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피의 차량 내에 네. 피의자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아하. 시동을 끄고 하차하세요라고 경찰이 요구를 합니다. 아. 그리고 차량의 시동이 꺼져요. 꺼진 것을 확인한 경찰이 네. 차량 문 사이로 체포영장을 제시를 하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순간 피의자가 다시 시동을 켜고 후진과 전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게 된 세상에. 겁니다. 보셨던 것처럼 정차하라는 경찰의 말도 무시를 하고 경찰을 그냥 매단 채로 정차된 차를 막 들이받고 또 아파트의 담벼락으로 어머나. 돌진을 하게 되죠. 어머나, 어머나.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은 우리 경찰 2명이 끝까지 추격을 했고 어머나. 그래서 이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저 경찰분들의 가족이 이 영상 보면 얼마나 진짜 애가 탈까요? 세상에 얼마나 걱정됐을까. 근데 저 몹쓸인간은 그 순간에 경찰분들은 어떻게든 상관없이 막 차량에 막 부딪히고 담배가 부딪히고 가지고 어떻게든 달아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동 끄고 하차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차량을 후진 전진을 반복하면서 저항을 하길래 차량을 멈추게 하려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반대쪽 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하고 벽면을 충돌하고 멈춘 이후에 시동을 저희가 강제로 끄고 피의자 밖으로 끌어내서 체포 검거한 겁니다. 받고 나서도 저항을 계속해서 수갑 채울 때 좀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법을 밥 먹듯, 아니요, 밥 먹듯 표현 안 해요. 요즘 밥 먹기 힘들어요. 정말 우습게 진짜 어기는 인간이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를 했다는 게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네, 전문 직종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이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이 남성 해고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것처럼 인근 사무실을 또 얻어서 범행을 이어갔다라고 하고요. 어허. 피해자가 더 늘어났겠죠. 네. 재질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1년 가까이 도주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광주에서 가족들을 몰래 보러 왔다 이렇게 경찰에 체포됐는데 아하. 이 사기 범행의 재질도 좋지 않지만 지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경찰관들을 다치게 했잖아요. 맞아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 남성 현재 구속된 상황입니다. 정말로 진짜 천벌을 받아도 진짜 모자랄 저런 인간이고요. 법이 살아있다는 거 반드시 보여주길 바라고요. 정말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저 몹쓸 인간을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이분들 저희가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목포경찰서 수사 1팀의 김요진 수사관과 동료 수사관 여러분 정말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피해자분들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밥 얘기했지만 밥 먹다가 경찰에 잡혀간 남성 혹시 주문한 것보다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김현성 기자님? 글쎄요. 제대로 다 먹지도 못한 것 같은데 에?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어허. 지난 12일 새벽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한 남성이 갑자기 경찰에 붙잡혀 나갑니다. 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당시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밥 먹는 것도 죄인가? 네.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고르는 한 남성. 네. 다 고른 후에는요. 카드를 꺼내서 물건을 계산합니다. 네. 그리고는 인근에 있는 술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식사를 또 주문하고 직원에게 당연히 카드를 건넵니다. 네. 그리고 맛있게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던 그 순간입니다. 네. 갑자기 경찰들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식사 중이던 남성은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가게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 이제 알겠다. 하재근 평론가님, 저 남성이 앉은 테이블 보면 이게 맞으니까 보통 한 4명 앉는 자리죠. 그 4인석이 되면 혼자 앉아서 밥 먹어. 이거 넓은 공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경찰이 잡아가지는 않고. 예. 근데 이제 저 남성이 뭐 편의점도 가고 술집도 가고 그러면서 카드로 네. 계산을 잘 했거든요. 어허.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네. 그 카드가 네. 자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나! 남의 카드로 지금 결제를 했던 겁니다. 어허. 바로 저 남성이 편의점 앞에 떨어져 있는 카드를 주워서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세상에. 썼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배 밖으로 나오면 또 인간 또 있어요. 이제 그 저 남성이 카드를 결제를 할 때마다 저 카드의 원 주인한테 메시지가 간 거예요. 그러게 띵동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원 주인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를 한 건데 네. 피해 액수가 대략 9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인간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인간이 또 있어요. 근데 보세요. 주운 카드로 진짜 영상 보면 완전 태어나잖아. 자기 거 가진 줄 알았잖아. 진짜.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하고 카드를 같이 갖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조금 신기하죠. 저희가 가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바로 들킬 텐데 그거를 왜 꺼내놨는지는 저희 쪽을 안 보고 멀뚱멀뚱 들어 올려놓고 그냥 그것만 들여다보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선불로 결제하신 거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은 그거 누구 명의 카드인지 알 수 있냐고. 그 영수증에 있는 액수가 피해자 휴대폰에 뜬 액수랑 같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남의 카드 쓴 거 알 수 있었고.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금액이 많고 뭐 9만 원 정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손정희 변호사님, 저 범죄도 질이 안 좋은 범죄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신용카드를 주었다면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죠. 이걸 태연히 들고 여러 군데 가서 술도 사 먹고 편의점에서 물건도 사고 급기야 밥까지 남의 돈으로 먹을 대범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네. 사실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요. 여기 술집 같은 경우는 선결제, 요즘에 먼저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선이 딱 무슨 식당이라고 나왔는데 거기를 갔더라도 후결제하면 또 다른 동선으로 이동하니까 추적이 쉽지 않죠. 아하. 네, 선결제 식당이었기 때문에 즉시 문자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경찰들이 출동해서 이 남성을 검거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식당 중에 어느 누가 또 범죄자인지를 또 보기가 굉장히 좀 난감한 아, 측면이 맞다. 있었잖아요.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게 그 식당에 여러 손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밥을 드시거나 뭐 술을 드시거나 하더라도. 근데 그 사람 중에 어떻게 저 사람이겠구나 특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네, 진짜. 함부로 계신 손님들을 의심하면 또 불쾌할 수도 있는 네. 문제인데 이 남성 또 태연하게 카드랑 영수증을 또 올려놓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본인 카드도 진짜? 아닌데 네. 근데 영수증을 대조해 보니까 금액이 똑같은 거죠. 아하. 피해자한테 온 문자의 금액과 결국 이 남성 추궁했고 남의 신용카드 사용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9만 원이라고 가벼이 볼 게 아니라요. 맞아요. 일단 카드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고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여신전문 금융범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20대 남성 이 범죄로 모두 처벌받게 됐습니다. 순간 잘못된 판단 하나로 인생에 정말 오점을 아주 굵은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예전에 그 표현 중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한당이란 게 있어요. 불한당이 뭔지 아시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모든 이속을 차려고 하는 몹쓸 인간, 저런 인간들 말하는 거예요. 진정하게 땀을 흘려서 노동의 대가로 번 돈으로 저 밥을 먹었다면 얼마나 꿀맛이었을까요? 반찬이 몇 개 없었어도 제발 정신 차리고 죄값을 달게 받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